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병창의 주간 증시 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5번째 주간 증시 톡을 진행을 합니다. 수요일 날이고요. 지금 9월 1일입니다. 이게 편집을 해서 녹화를 해서 금요일 날 오후 4시에 올라가는데 약간 고민이네요. 이제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이 관심 좀 가져주시고 또 좋은 댓글 올려주시고 해서 힘을 얻어서 진행을 좀 하고 있는데 이게 시황의 부분에서는 수요일 날 하다 보니까 그리고 금요일 날 하다 보니까 어, 이 스팟 시황보다는 전체적인 흐름만을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시황으로 판단해 보면은 월요일 날 아침에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드리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주말에 그냥 찍을 수도 없고 그래서 월요일 날 시황 부분은 월요일 날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의논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월요일 날 시황을 여러 곳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금요일 날 정도의 시황을 찍어서 또는 제가 시황보다는 이 시간에서는 이제 투자 아이디어 위주로 좀 말씀 많이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파트로 찍기 때문에 주말에 좀 시간을 내서 좀 천천히 투자 아이디어를 함께 공유하는 그런 의미로 보면은 뭐 금요일 날 나가서 주말에 들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 금요일 날 찍는 게 아니고 또 수요일 날 찍는 거라서 약간 시황 부분을 제가 약간 플로우 부분만 말씀을 드리고 스팟 시황을 조금 말씀드리지 못하는 부분이 약간 아쉽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는 게 여러분들에게 적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황이 될 수 있을까? 또 투자 아이디어가 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제 일정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판단 이런 부분들을 좀 공유를 해서 시간을 좀 조절해 볼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의견이 좀 있으시면 댓글에 좀 올려주시면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직접적으로 여러분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 좀 드립니다. 물론 매일 방송해 주세요. 뭐 자주 해 주세요. 그러면 좋겠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교보증권 디지털 TV에서 제가 진행을 하고 있지만 교보증권 직원으로서 매일매일 제가 저 직접 투자도 하고 있고 고객 자산 관리도 하고 있고 하고 있는 상황에 속에서 외부 또 방송도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걸 매일 하기가 좀 힘에 부쳐서 그래서 가장 적절한 게 무엇인가라고 이제 고민을 좀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의견 도움 주시면 참작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 말씀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9월 1일입니다. 자, 9월까지 벌써 왔습니다. 자,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스닥 신고지수 내고 어제 조금 빠지는 그런 상황이고요. 나스닥의 8월 월봉으로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3개월 연속 상승이고요. 8월 월봉으로 4% 올랐죠. 다우존스도 계속 올랐고요. 1.2% 올랐고 S&P 500은 지금 7개월 연속 상승입니다. S&P 500은 우리나라가 7개월 연속 상승하면 우리는 이런 얘기하죠. 이 S&P 500은 1월 달에 빠지고요. 2, 3, 4, 5, 6, 7, 8 다 상승한 거예요. 이렇게 연속적으로 상승하면 야 이거 과하지 않냐, 좀 조정 보일 때가 되지 않았냐 이런 염려를 많이 할 텐데 지금 워낙에 자금이 블랙홀처럼 지금 미국 시장으로 지금 빨려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미국이 워낙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시장의 정서가 미국 시장 쉽게 안 빠진다. 뭐 이 상태로 가면 연말까지 계속 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 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거 보니까 많이 왔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좀 조정이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 조정의 트리거가 뭐 9월에 있을 FOMC 회의 끝나고 테이퍼링이 될지 또는 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다른 내용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간에 아주 강세의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그런 미국의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조정을 8월에 좀 조정을 보였다가 다시 반등을 좀 해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코스피 지수를 보고 계시는데 이번에 하락폭이 조금 아팠죠. 좀 컸습니다. 이 하락폭에 지금 이게 하나의 음봉이라고 제가 맨날 설명을 드리죠. 한 50% 라인 약간 위까지
3,180, 3,200이 50% 라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거기까지 와 있습니다. 사실 거기까지 가는 동안에 좀 주춤주춤 했었습니다. 주춤주춤 했었는데, 어제 8월 31일 날 외국인들은 윈도 드레싱이 있었어요. 비차익 프로그램 매수로 1조 원이 들어오면서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형주들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어제 장대한봉을 만들었습니다. 그 탄력이 있어서 이제 오늘도 뭐 그렇게 약하지는 않습니다. 어제 미국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약보합에 있는데 여기서 앞으로 어떻게 될까? 주춤할까? 강하게 위로 올라갈 수 있을까? 아니면 약간 또 내려올까? 여기 지금 판단의 기로에 좀 서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그냥 이 안에 있을 것이다. 여러분께는 이제 그렇게 시황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아래도 가지 않고 위로도 가지 않을 것이다. 이 안에 있지 않을까. 상대적으로 코스닥은 얘보다는 세겠죠. 왜냐하면 빠질 때도 더 많이 빠지고 오를 때도 더 많이 오르는 게 이제 코스닥의 이제 속성이죠. 더 많이 올랐습니다. 얘는요. 그래서 코스닥은 이거 1000포인트만, 1020, 뭐 여기만 유지를 하면 상당히 상대적으로 센 그런 시작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좀 됩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하반기에 대형주가 더 셀 거다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저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미국의 3대 지수를 보면 나스닥의 움직임하고 지금 일봉으로 볼게요. 이게 나스닥의 일봉의 신고지수를 낸 상황이죠. S&P 500도 지금 그 각도는 조금 완만하지만 신고지수를 내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우존스는 그렇지 않죠. 신고지수 아래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거고요. 특히나 여러분께 자주 말씀드리고 있는 다우 운송지수를 보면요. 얘는 아래에 있어요. 이렇게 지금 아래에서 다행히 더 이상 빠지지는 않고 있지만 여기서 지금 아랫부분에 지금 있는 상황이에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를 오늘 다시 같이 한번 생각을 좀 해보고 그 다음에 또 얘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해외 시장을 보면 일부 경기 지표가 둔화되는 지표가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PMI 지표가 좋지 않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소비자 신뢰 지수도 좋지 않게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둔화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2분기의 경기 지표 그리고 기업 실적이 피크아웃 그리고 이제 둔화되지 않겠냐라는 게 정서에 깔려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 계속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건 뭐 시장에 악재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잭스홀 미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았죠. 그런데 실제로 잭스홀 미팅이 끝나고 나서 파월 의장의 연설이 있었는데 시장 친화적 연설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어느 정도 상식 수준에서 얘기를 할 수 있었던 부분이죠. 유추했을 수도 있는 부분이죠. 왜냐? 파월 의장이 연임 여부가 다음 주 초에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예정이지만 파월 의장이 연임하냐 아니면 교체되느냐 이 시점이 지금 이제 일주일도 안 남았는데 파월 의장이 여기서 강력하게 매파적 발언을 할 수 있느냐 또는 행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대규모 경기 부양책에 반하는 정책을 할 수 있느냐는 문제죠. 아마도 그렇게 하지 않을 거다. 만약에 속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일단 연설에서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하튼 파월 의장이 다소 잘 피해가면서 시장 친화적인 얘기를 좀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테이퍼링은 올해 시행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거는 긴축이 아니다. 금리 인상은 정말 우리가 견고하게 시장 상황을 바라보면서 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럼으로써 시장 친화적인 발언이다. 이렇게 시장이 인식을 하면서 신고지수를 계속 찍으면서 올라갔죠. 우리 시장도 덕분에 저점으로부터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올해 안에 테이퍼링 시행한다라는 게 기존에 깔려 있죠. 그리고 아프간의 지정한 리스크, 시장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고 있지만 계속해서 이거는 리스크입니다. 이 상황에 있죠. 그런 가운데 2분기 피크아웃 얘기가 나오면서 경기 및 기업 이익 둔화 우려가 계속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요것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경기 관련 섹터 그리고 지수가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겁니다. 지금 다우존스 산업지수하고 다우존스 운송지수가 상대적으로 약하죠. WTI가 지금 68달러까지 떨어졌어요. 지난번에 63달러까지 떨어졌다가 76달러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70달러 아래 떨어졌어요. 이 전반적으로 볼 때 이 경기 민감주는 우리 그 차화정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조선, 철강 얘네들은 다우 운송 지수가 올라야지 된다라고 제가 여러분께 팁을 드렸습니다. 이걸 항상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그 얘네들이 지금 떨어진다는 얘기는 경기 민감주 부분이 지금 떨어진다는 얘기고 경기 민감 섹터가 떨어지는 건 왜 그러냐?
경기 및 기업 이익이 2분기 피크아웃하고 지금 다소 둔화되고 있는 숫자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얘들은 그게 다시 터닝하는 그런 상황이 될 때까지는 상대적으로 약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시장에 있을 때 시장에 있는 자금이 리스크 온에서 리스크 오프로 간다. 그러면 다른 데 피해 간다. 그러면 주식시장에 밖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돈들이 주식시장 안에 있는 자금들은 밖으로 나갈 수 없으니 상대적으로 안전한 주식으로 가야 된다.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이 상대적으로 안전한 주식으로 가고 싶어.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대부분 삼성전자 이런 거 사잖아요. 얘네들은 뭐예요? 경기 부침이 굉장히 적고 성장 모멘텀이 계속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실적이 나오고 있는 섹터가 어디냐면은 소위 빅테크라고 얘기하는 미국의 빵주를 비롯한 IT와 커뮤니케이션 섹터로 자금이 몰려가면서 그쪽이 계속 강세를 보이면서 나스닥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지금 제가 그냥 이렇게 슬쩍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우리 투자에서 중요한 겁니다. 지금 경기 민감주가 이렇게 상대적으로 약한 게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계속 될 거냐? 이제 경기 민감주 안 되는 거냐? 성장주로 가야 되는 거냐? 이런 이제 고민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경기 지표가 왜 2분기 피크아웃하고 살짝 내려가고 둔화되고 있느냐? 이거는 비정상이 정상화되고 있는 것이죠. 비정상이 무엇이었냐? 작년에 있었던 즉 팬데믹으로 인해서 대규모 돈을 쏟아부었고 그리고 팬데믹으로 인해서 봉쇄력이 취해졌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발생이 되면서 모든 자산 가격이 상승을 했어요. 그러면서 일시적으로 경기 지표가 기저효과에서 올라오고 그리고 가격들이 급등하면서 기업 실적도 급등하고 뭐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돈 푼 것도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봉쇄력도 이제 요즘에 보시면 우리나라도 위드 코로나 얘기하지만 코로나 확진자 수가 계속 늘어났다고 해서 봉쇄력을 아주 강화시키고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미국도 보면은 이제 그러다 보니 지금은 이제 일시적으로 확 올라왔던 뭐 물가라든지 아니면 기업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경기 지표가 안정화되면서 정상화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 구간이 지나고 나서 정상적인 경기 지표의 흐름이 좋아지고 기업이익이 다시 좋아지는 현상이 나타나면 또 다시 다운송 지수가 오르고 유가가 오르고 경기 민감주가 오르겠죠. 이 텀을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시기에 그렇다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고성장의 안전한 주식이 뭐냐? 빅테크다. 우리나라 삼성전자 얘기하듯이 그러면서 그쪽으로 가면서 상대적으로 나스닥과 S&P 500은 신고 지수를 경신하는 돌파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주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시장도 가만히 보면 개별 이슈로 등락하는 종목 장세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죠. 대표적으로 애플 아이폰 13 관련해가지고 애플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아마존도 뭐 결제 시스템 관련해가지고 신규 사업 진입한다 그러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고, 페이팔은 뭐 증권거래 시스템 도입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특징을 최근에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오늘 수요일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고용지표죠. 왜 그렇죠? 지금 우리가 시장을 바라볼 때는 항상 유동성, 돈과 실적, 경기 지표 이 두 가지 전체 시장에서만 우리가 표현할 때 그냥 유동성과 경기 지표 이렇게 얘기하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그냥 돈의 힘이 계속 있느냐, 또 한 축으로는 경기 지표나 기업 실적이 좋아지고 있느냐, 이걸 갖고 저울질하면서 왔다 갔다 그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 자, 이거는 전체적인 시황에서 흐름에서 보고요. 지금 연준에서 보는 거는 두 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는 물가, 그리고 하나는 고용. 근데 물가는 지금 코어 PC가 3.2%, 3.3%가 나왔잖아요. 지금 연준이 장기 평균 물가 목표가 2%예요. 이미 훌쩍 넘었고, 그리고 뭐 단기라 그랬는데 잠깐 일시적이라 그랬는데 일시적이면 무슨 일시적이에요? 지금 수개월 동안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거기에만 보면 테이프를 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이제 끝났어요. 그럼 이제 남은 게 고용지표지 않습니까? 이 고용지표가 지난 7월에 94만 명 증가, 비농업 고용자 수가 94만 명 증가하는 걸로 발표가 됐죠. 그리고 실업률은 5.4%가 발표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예상은 한 75만 명 예상, 그리고 5.2% 예상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정도의 수준이 75만 명, 80만 명 이상의 수준이 나오고 실업률도 5.2%로 떨어지면, 야, 그러면은
고용 지표마저도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결국은 테이퍼링 9월에 얘기하면서 시작하지 않겠냐. 이것 때문에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이 부분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지난 봄에 있었던 것처럼 쇼크의 숫자가 나와. 그러면 또 시장은 또 이거 왜 이러는 거야?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겠죠. 지금 상황에서 이게 되게 중요한 이유는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경기 지표가 둔화되는 지표가 나오는데 미국의 소비자 신뢰 지수 어제 발표된 게 113.8, 2월 후에 최저로 발표가 됐고요. 시카고 PMI 지표는 66.8로 전월에 73.4에서 월등하게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좋지 않게 나온 거고요. 특히 중국이 지금 문제입니다. 중국 제조업 PMI는 50.1, PMI 지표는 50을 기준으로 위로 올라가면 좋아진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50 아래는 둔화로 된다. 좋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추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50이라는 건 절대 수치거든요. 근데 중국의 서비스 PMI가 47.5로 나왔어요. 그래서 18개월 최저가 나왔고요. 5개월 연속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보통의 PMI를 얘기를 할 때 2분기 연속적으로 떨어지면 경기가 이제 둔화된다는 표현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5개월 연속이니까 1개월만 더 연속적으로 빠지면 이제 중국 경기는 이제 하향한다는 얘기가 지금 나올 법할 정도로 좋지 않은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경기는 좋지 않은데 K실러 지수가 주택가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연율 18.6%로 발표가 됐어요. 작년에 비해서 미국의 집값이 18.6%라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전월에는 16.8%였거든요. 전월에 발표하면서 시장이 막 떠들썩했습니다. 뭐라고 떠들썩했냐면 K실러 지수를 만들어서 발표한 이후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이번에 더 올랐어요. 근데 이걸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물가는 계속 오르고 우리나라도 지금 걱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25bp 금리 인상을 했지만 지금 뭐예요? 식용유가 2배 올랐다면서요. 모든 물가가 지금 추석 물가 얘기를 하면서 모든 물가가 지금 계속 오르지 않습니까? 이건 전 세계의 지금 추세적인 부분이잖아요. 물가는 계속 올라요. 경기는 안 좋아. 물가는 오르고 경기는 안 좋은 게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근데 지금의 미국의 상황이나 전 세계 시장 상황을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신은 없으니까 일정한 구간 내에서 일시적인 스태그플레이션 또는 미니 스태그플레이션 이런 지표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쓸 정도로 경기 지표는 둔화되고 있고 물가는 오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테이퍼링 얘기가 지금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다소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 고용보고서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9월 21일, 22일 날 있을 FOMC 회의에서 이걸 보고 그 강도를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실제로 월가의 시각은 테이퍼링 시점은 8월 고용지표가 관건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저런 거 다 빼더라도요. 그래서 우리 또 상식수를 생각을 해보면요. 9월 21일, 22일에 테이퍼링 스케줄은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테이퍼링은 해야 되는 게 분명히 맞는 것이고요. 돈을 많이 풀어놨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1,200억 달러씩 돈을 풀었던 것을 일부씩 회수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재정정책에서 경기부양책에서 돈을 시장에 공급을 주면서 전체 시장의 유동성을 계속 유지시켜 나가는 거죠. 지금 미국의 정책이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FOMC 회의가 이번 9월 회의 다음에 10월 회의가 없어요. 그래서 다음 11월 2일, 3일 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만약에 이 스케줄이 안 나오면 11월에 이제 스케줄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럼 11월에 나오면 언제 합니까? 테이퍼링 언제 시작해요? 연내는 이제 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올해 뭔가 시도를 하려면 이번에 스케줄이 나오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장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고 이 자체가 악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그때 가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번에 스케줄이 나오는데 얼마나 우리가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보다 빨리 할 거냐, 공격적으로 할 거냐. 예를 들어서 1,200억 달러를 200억 달러씩 매월 줄여가지고 6개월 동안 하겠다. 그러면 다 줄어드는 거잖아요. 200억 달러씩 줄이겠다.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100억 달러, 200억 달러 줄이는 건데 이거 100억 달러씩 줄일 거냐, 200억 달러씩 줄일 거냐, 500억 달러를 한꺼번에 줄일 거냐는 굉장히 다르잖아요. 시기도 11월에 할 거냐, 12월에 할 거냐랑 10월에 할 거냐랑 또 다르잖아요. 요게 이제 시장에서 이제 관심을 갖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분기 실적이 3월, 6월, 9월, 12월 분기가 끝나고 실적이 발표가 되잖아요. 그 분기 실적이 끝나고 나서 하는 FOMC 회의에서는 점도표가 나옵니다. 점도표라 하면 금리 인상을 연준 위원들이 언제쯤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의견들을 점으로 자기가 각자 끼는 거죠. 그게 점도표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지난번에 2022년 말에 금리 인상을 시작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가진 사람들 한 7명 정도 됐었고요. 그리고 금리의 레인지가 0에서 0.6% 정도 됐었어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9월에 7명이 아니고 훨씬 더 늘어난다. 그리고 레인지가 0.6, 상단이 0.6이 아니고 지금 0.25, 지금 제로금리잖아요. 근데 0에서 0.6이 아니고 뭐 만약에 지금 올린다 하더라도 한 50bp뿐이 안 올리는 건데 0.6이면 근데 이게 뭐 상단이 올라가 버린다. 만약에 뭐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1%다.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야 이거 테이퍼링도 아주 공격적으로 할 것이고 긴축도 아주 공격적으로 할 것이냐 그러면 시장은 분명히 흔들릴 거예요. 그래서 이 9월에 FOMC 회의는 굉장히 중요하고 9월에 FOMC 회의를 얼마나 공격적으로 사람들이 그 연준 위원들이 어떤 의견을 가질 거냐는 지금 9월 3일 날 발표될 8월 고용보고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우리 국내 시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차트는 다 보여드렸으니까요. 외국인들은 이머징 마켓에서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변이 바이러스 노이즈에 의해서 또 팔았어요. 그러다가 8월 중순에 반도체 섹터 노이즈로 해서 집중적으로 매도가 나오면서 엄청난 매도에 시달렸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보시다시피 8월 1일부터 30일, 어제가 아니고 오늘 9월 1일인데 제가 이 자료를 어제 만들었거든요. 8월 30일까지 개인들이 6조 5천억 순매수, 외국인들이 7조 4천억 순매도, 기관들이 2조 순매수였어요. 그런데 8월 9일부터 20일까지 둘째, 셋째 주 있었던 그 주에 개인들이 10조 매수, 외국인들이 8조 3천억 매도, 기관들이 1조 5천억 매도했어요. 외국인들이 반도체 섹터만 9조 2천억을 매도했어요. 어마어마한 매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두 개만 여러분들이 한번 보셔도, 두 개만 보더라도 8월 전체하고 8월 9일하고 20일 사이를 보면 개인들은, 그럼 개인들은 8월 9일에서 20일 사이에는 10조 샀다가, 그랬다가 8월 넷째 주, 마지막 주에는 팔았네요, 개인들은. 한 3조 팔았어요. 그리고 외국인들은, 집중적으로 매도했다가 도로 좀 샀네요. 그쵸. 수치를 보도 딱 그렇게 띄어지지 않습니까? 기관은 1조 5천억 매도를 했었는데 8월 전체적으로 보면 2조 순 매수예요. 이렇게 보면, 8월 넷째 주에는 개인들이 팔고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사면서, 시장을 끌어올렸구나. 그게 시장이 끌어올렸던, 수급적 이유가 됐겠죠. 거기에 이벤트가 발생이 됐습니다. 8월 31일인 어제 개인들이 1조 매도했고 외국인들이 1조 1천억 매수했고 기관들이 1,000억 매도했습니다. 이게 왜 갑자기 이런 현상이 나타났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 내내 아마 이런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외국인 다시 돌아오나? 삼성전자 바닥 쳤나? 이런 얘기가 또 나올 거란 말이에요. 8월 월 말에 31일 날 외국인 비차익 프로그램 매수가 1조 원 들어오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현대차 이런 대형주를 쭉 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되냐면 팔 때도 삼성전자를 집중적으로 팔았잖아요. 살 때도 삼성전자를 더 많이 산 거예요. 삼성전자가 물론 개별 이슈는 좀 있었어요. 삼성전자 개별 이슈는 뭐냐면 이 폴더폰이 지금 많이 팔린다는 거. 그리고 TSMC가 내년에 파운드리 서비스의 가격을 10에서 20% 올린다고 했으니 삼성전자도 올리지 않겠냐. 이런 것들이 좀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땐 그 부분보다는 삼성전자가 바닥을 찍은 건 맞아요. 차트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의 저는 차트를 여러분께 자주 말씀을 드리면서 차트를 가지고 설명을 많이 드리고 있으니까 차트 한번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얘 차트 지금 일봉이거든요. 이게 일봉인데 얘가 여기서 요거는 뭐 이재용 부회장 뭐 그 이슈로 올랐다가 그냥 곧바로 그냥 반도체 노이즈 가격, 디램 가격 하락한다고 해서 빠졌어요. 이렇게 빠졌단 말이에요. 근데 반등의 폭이 지수는 50% 이상 올랐는데 얘는 이 아래에서 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약한 겁니다. 상대적으로. 굉장히 약한 거예요. 상대적으로. 이 상태에서 어제 8월 31일 날 거래가 증가하면서 양봉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이 밑으로는 이제 쉽게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닥 형성을 했다고 보지만 이게 위로 이렇게 갈 거냐? 이거 쉽지 않다라는 거죠. 지수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냐? 생각을 해보시면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 요 시간 방송을 들으면서 계속 뭘 말씀드리냐면 외국인과 연기금의 매도는
이제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어제 외국인들이 대규모로 1조 산 것도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지난주에 보여드렸듯이 우리나라 외국인들의 국내 주식 비중, 외국인 비중이 최저가 한 31.7%가 최근에 한 10년간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32%까지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을 팔고 나갔어요. 그 상황 속에서 만약에 과거에 그랬던 똑같은 건 아니지만 과거에 유추해 봤을 때 이들이 우리 시장에 어느 정도의 포지션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가지고 있죠. 전체 인덱스에서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근데 지금 32%까지 내려온 상황에서 강력하게 팔 수 있겠느냐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외국인들이 비차익 프로그램 매수로 1조 샀다는 얘기는 외국인들이 밑으로 아주 더 강력하게 팔지 않겠구나라는 것을 이제 실제로 반증하면서 보여준 꼴이 된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그래서 1조 정도 들어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있고, 또 하나는 무디스에서 우리나라 2021년 GDP 성장률을 3.5%를 하고 있었던 것을 4%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게 이제 영향이 준 거죠. 왜냐하면 글로벌 인덱스들은 전체 이머징 마켓에서 사우스 코리아를 이제 비중이 있을 텐데 무디스에서 상향 조정했어요. 뭐 그만큼은 어느 정도 사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만큼도 호재가 나왔으니까. 그렇게 이해하는 게 그냥 심플하지 않아요. 그렇게 의미해서 본다면 이미 많이 판 상태에서 호재성 재료도 나왔어요. 그런 상황이라면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더 파는 것보다는 여기서부터는 이제 샀다 팔았다 하든지, 아니면 비중이 좀 작은 부분을 조금 사든지, 이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여기서 바닥을 일단 형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또 반대로 위도 강하게 보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시장도 위도 강하게 안 보고 삼성전자도 위도 그렇게 강하게 보지 않는 이유는 당장의 강력한 모멘텀이 지금 삼성전자에 없고 시장 전체에도 그렇습니다. 제가 9월 시황을 오늘 1일이기 때문에 9월 시황을 다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얘네들이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위로 올라가면,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 연기금이나 외국인들이 그러면 위로 올라가는데 계속 따라 살 거냐? 아니죠. 팔 거란 말이에요. 또 비중이 또 높아지면. 그러니 위로 올라가면 매도하고 아래로 내려가면 매도를 멈추거나 매수하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시장이 그 안에 있을 거라고 보는 거군요. 지금 이제 삼성전자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시장 자체도 똑같이 저는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9월에 있지 않을까. 지금 코스피에 지금 일봉의 상황을 아까 말씀드린 걸 다시 한번 보여드린 거예요. 이거 가만히 보면 삼성전자하고 비슷한데 삼성전자가 이 지수 차트보다도 오히려 더 약한 모습이에요. 그럼 삼성전자의 어떤 중대한 모멘텀이 나와야겠죠. 삼성전자의 예를 들어서 3분기 실적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수출입 동향에서 반도체 수출이 시장의 예상보다 월등하게 서프라이즈가 나왔다. 이러면 이제 마음을 고쳐 먹겠죠. 근데 그건 나와봐야 되는 거니까 그런 상황이 된다면 또 좀 변화가 발생이 되겠지만 현재 나와 있는 자료와 정황상으로 보면은 이 안에 좀 갇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니 삼성전자 늘 말씀드렸지만 이미 여기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여기까지 떨어진 상태에서 얘가 올해 50에서 54조의 영업이익을 바라보고 있는데 시가총액이 500조야. 근데 여기서 더 빠지면 뭐라고 제가 표현했어요? 바보죠, 바보. 여기서 더 팔면은. 그러니까 외국인의 연기금이나 국내 기관도 더 팔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바닥 따지기 좀 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외국인들의 윈도우 드레싱으로 이번에 좀 올라왔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최근에 국내 시장 상황이었어요. 전망은 어느 정도 보느냐. 지수를 갖고 다 말씀을 이미 드렸지만 이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번 하락폭의 약 50% 약간 위까지 반등을 했어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상했죠. 미국의 고용보고서 노이즈는 아직 있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이거 금요일 날 들으시겠지만 그러면 주말에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다음 주는요. 선물옵션 동시만기입니다. 9월 9일이 목요일이 3월, 6월, 9월, 12월이 있는 선물옵션 동시 만기에는요. 웬만한 외부의 호재나 악재로 시장이 반응하지 않아요. 우리 내부의 수급으로만 움직입니다. 그 굉장히 강력한 겁니다. 선물옵션 동시 만기의 수급이라는 게. 그래서 웹도독 현상이 항상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아주 그 강력한 호재, 강력한 악재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그런 상황만 아니라면 그냥 내부 수급으로 움직일 거라는 거죠. 내부 수급으로 움직인다 하면 이들이 합성 포지션을 9월 말 12월로 옮겨가면서
그러면서 롤오버를 할 건데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떤 종목은 하루를 굉장히 빠지기도 하고 어떤 종목은 오르기도 하고 그냥 느닷없이 오르거나 느닷없이 내리거나 선물이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현상이 벌어질 거라는 겁니다. 그런 변동성만 있는 것이지 그 안에서 한 방향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강한 상승 추세로 전환하기보다는 이미 한 50% 위에 반등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등락하면서 눈치 보기를 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난 7월과 8월 2개월 조정이 보였어요. 그래서 7월, 8월 2개월 조정을 보였는데 여기서 깊게 하락할 수 있느냐? 다시 지수로 가볼게요. 제가 일봉을 갖고 설명을 드렸는데 월봉을 볼게요. 제가 이걸 쭉 설명을 많이 드렸죠. 전에 설명을 드리면서 어떤 설명을 드렸냐면 이게 연속해서 우리나라는 이게 지금 1, 2, 3, 4, 5, 6, 7, 8인데 이렇게 연속해서 더 이상 이렇게 올라간 이제 8개월 이상 9개월 상승한 적이 없었다. 이런 표현을 계속 썼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2개월 조정을 지금 보였는데요. 상당히 양호한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에 여기서도 이런 조정을 보였고 요번에도 생각보다 양호하게 보인 거예요. 우리가 체감적으로 많이 빠졌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면 이렇게 조정을 보인 후에 그런 다음에 여기서 시장이 이후에 벌써 저점 여기까지 찍었는데 한번 찍었는데 밑으로 그냥 꺾어질 거냐 밑으로 그냥 꼬라박을 거냐 이렇게 보지 않는다는 수급적 측면에도 그렇고 정황상 그러지 않을 거라고 지금 본다는 거죠. 그러면 2개월 조정 보였으니까 이제 위로 올라갈 거냐에 대한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거는 뭘로 판가름이 날까요? 9월 말 되면 이제 3분기 어닝 시즌에 돌아옵니다. 우리나라는요, 미국은 2분기 피크아웃 얘기하는데 우리나라는 3분기 피크아웃 얘기가 그동안 계속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어닝 서프라이즈들이 기업들이 나오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면 실제로 삼성전자도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게 그동안에 시장 컨센서스가 돼 있었거든요. 삼성전기, LG, 이노텍 이런 대형주들 있잖아요. 뭐 현대차 이런 종목들의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을 것이라고 컨센서스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피크아웃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실적이 좋은 모습이 나타나면 시장은 동시만기 끝나고 추석 지나고 나서 위쪽으로 올라갈 확률이 높아져 있습니다, 사실. 또는 기대감이 지금 상당히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보시는 게 어떤가 생각을 하고 9월에는 모멘텀이나 이슈별로 등락하면서 종목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어떤가 생각합니다. 9월 1일 오늘 현재 주요 지표를 보면 WTI가 68.5달러예요. 말씀드렸다시피 경기와 관련된 지표들은 떨어지고 있고요. 다른 조건 상당히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시장의 기본 흐름은 유동성과 경기를 가지고 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경기 회복이 되는 이 구간을 골드락스 구간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런데 경기가 굉장히 좋아져. 그럼 유동성을 한쪽으로 축소를 하죠. 이게 테이퍼링을 지금 하려고 하는 이유예요. 또 반면에 생각보다 경기가 둔화돼. 그러면 테이퍼링 안 해요. 긴축 안 하고 유동성 공급을 더 해야겠죠. 중국은 이제 경기 부양책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PMI가 50 아래까지 지금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오히려 경기 부양책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똑같이 봤을 때 지금의 상황에서 유동성을 축소하겠다. 유동성이 있는 거 빼가는 건 아니지만 넣는 거를 축소하겠다라고 하는 테이퍼링이 예고된 상황인데 경기 지표가 둔화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시장이 불안해하는 거고 요즘에 소위 위기론자들, 약세론자들이 많이 지금 발언권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저는 그런 상황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이 만약에 된다 하더라도 그런 상황이 되는 어떤 구간이 된다면 그게 뭐 4분기에 된다든지 내년 초에 된다든지 뭐 이런 상황이 되면은 여러분께 또 다시 그 사전에 좀 위기 상황을 좀 느껴지면 스팟 지망이라도 해서 여러분께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9월은 전반적으로 한마디로 표현하면 고용보고서와 테이퍼링 이슈가 있어요. 거기 우리나라는 동시만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또 추석 연휴가 있습니다. 결국은 2분기 피크아웃이라는 경기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 사이에 테이퍼링 이슈가 있고 우리나라 수급적으로 동시만기와 추석 연휴가 있어요. 시장이 방향 세게 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좀 약간 걱정스러운 거 보면 뭐냐면 다음 주에 있을 동시만기 끝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동시만기가 있고 그 다음 주에는 경기 지표가 나오고 그 바로 다음 주가 우리는 21일서부터 22일까지 추석 연휴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 FOMC 회의가 20일, 22일 날 열려요. 그러면 FOMC 회의를 앞두고
미국이 어떤 발언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미국 시장은 열리고 있는데 우리는 시장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대응을 하지 못하죠. 시장이 안 열렸는데 뭐 주식을 뭐 팔 수 있어요, 살 수 있어요. 대응을 못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 보통 할리데이 리스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추석 전에는 상당히 눈치 보기를 하면서 현금화를 좀 하려는 시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도 살펴보면은 전반적으로 시장이 아주 강하게 갈 것도 아니죠. 그렇다고 지금 뭐 강하게 팔 수 있는 상황도 또 아닌 것 같고. 그러니 시장은 등락 박스권 예상 속에서 변동성 확대 요인이 분명히 있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9월 말로 가면 추석이 지나고 나서 돌아오면 그러면 프리어닝 시즌에 들어가요.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제 가장 먼저 삼성전자가 9월 말에 잠정 실적 발표를 하겠죠. 그러면서 실적 시즌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다시 시장은 위쪽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드린 것은 9월에서 전체적으로 그냥 쭉 흐름을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 9월 시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매주 제가 말씀을 시황은 드리지만 9월 시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감을 잡기 위해서 어떤 이슈가 있는지 한번 제가 여러분들이 이 화면은요. 지금 방송을 유튜브로 보시니까 메모를 꼭 해두세요. 물론 뭐 이런 자료들이 다 있지만 거기에 부연 설명을 제가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월의 첫 주는 미국의 8월 고용 보고서가 제일 중요해요. 이번 주입니다. 이게 두 번째 다음 주에는요. 22 통화정책 회의가 있고요. 22 통화정책 회의는 FOMC 회의에 먼저 하면서 사전적으로 눈치 보기를 해요. 서로 눈치 보는 거죠. 서로. 그래서 이게 어떻게 나오는지 이 부분에 예를 들어서 매파적으로 나와 22에서 그러면 연준도 그걸 바톤 터치를 받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중요하고요. 그리고 애플 아이폰 13 이벤트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망이가 다음 주에 있어요. 그러니 다음 주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냥 종목 장세. 그리고 변동성이 좀 있을 거예요. 다음 주에는 변동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수급에 의해서. 그러니까 지금 뭐 좋은 것도 없는데 왜 올라? 어제 8월 30일에 오른 것처럼. 이거 왜 오르는 거야? 저한테 어저께 되게 많이 연락이 많이 왔어. 문자도 오고. 오늘 왜 오르는 거죠? 오늘 삼성전자 왜 오르는 거야? 막 이렇게 묻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런 일이 다음 주에는 굉장히 많이 벌어질 거다. 오르는 것도 그렇고 내리는 것도 그렇고 그런 일이 벌어질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추세적인 움직임이 아니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셋째 주에는 미국과 중국의 실물 경기 지표가 많이 나옵니다. 이걸 바라보고 넷째 주에 FOMC 회의가 진행이 됩니다. 근데 하필 FOMC 회의하는 그 바로 전에 우리는 추석 연휴라서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은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시장은 상당히 눈치를 보면서 앞으로 2주간을 지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석을 맞이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보고요. 구체적으로 날짜별로 말씀을 좀 드리면, 일수별로 말씀드리면, 1일날, 이건 이제 중국의 제조업 PMI는 이미 발표가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좀 좋지 않게 발표가 됐고요. 미국도 둔화된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3일날 미국 고용 보고서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6일날 연준 의장의 지명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지금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거 말씀드렸듯이 연준 의장이 파월 의장이 자기가 지금 연임되느냐 마느냐인데 시장에 강력하게 뭐 얘기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시장 친화적 정책이나 아니면 잘 피하는 그런 연설을 했겠죠. 이제 지명되고 나서 실제로 9월에 FOMC 회의에서는 어떻게 나올지 요거는 지켜볼 대목이죠. 이미 됐는데 뭐 거기서 또 매파적으로 변화될 수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고, 만약에 연임이 안 되고 옐런 장관이 지금 연임을 이제 지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안 되고 다른 사람이 된다면 거기에 따라서 또 시장이 조금 변동성을 줄 수도 있겠죠. 그리고 7일 날 중국의 17일 동향이 있고요. 중국의 17일 동향은 이번에 꼭 유심히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지금 PMI, 제조업 서비스 PMI가 지금 50.1, 47.6으로 나왔기 때문에 중국의 수출입 동향이 이게 이번에 막 떨어진다. 중국 수출에 이렇게 떨어진다. 수입도 그렇고. 이러면 세계 경제에 영향이 굉장히 많이 미치기 때문에 피크아웃 얘기가 맞는 거 아니야? 이럴 가능성이 있어요. 이 부분도 살펴봐야 됐고. 8일 애플 아이폰 13 이벤트가 있고요. 여기 관련 종목이 이미 떴죠. 애플이 뭐라고 그랬죠? 지금 저궤도 위성을 통해서 이제 산간 지역이나 오지에서도 이제 애플은 터진다. 그래서 이거에 관련돼 가지고 위성 통신 그리고 우주항공 관련주들이 최근에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영향을 이미 받고 있고요. 그리고 9일날 유럽의 ECB 통화정책회의가 있고 우리나라는 선물옵션 동시 만기가 있습니다.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 주에 있는 11일부터 14일까지는
미국 생산자 및 소비자 물가가 발표가 되고 15일에는 중국 산업 생산, 고정자산 투자, 소매 판매, 즉 그 주는 뭐냐면 한마디로 표현하면 경기 지표 위크예요. 경기 지표가 어떻게 나오느냐 요걸 보고서 그 다음 주에 21일부터 21일까지 FNC 회의가 있고요. 우리는 22일까지 휴장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 이제 그냥 팁으로 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26일 날 독일 의회 선거가 있는데 메르켈 총리가 16년 만에 요번에 이제 그만두죠.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또 얘기가 많을 거예요. 이거 왜 중요하냐면 독일은 22의 입김이 굉장히 강하고 그리고 지금 유럽은 아직까지 경기 회복도 못하고 있어요. 유럽은. 근데 독일이 그것을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정책적 변화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관심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고 지금 아무도 얘기를 하고 있지 않지만 사실 그때 가지고 또 이게 시끄럽고 노이즈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건 체크해 둬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9월은 아니지만 제가 일부러 여기다 썼는데 왜 썼냐면 10월 1일부터 10월 7일까지 중국이 국경절 휴장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거 돌아와서 이제 추석 지나고 나서 돌아와서 이제 프리 어닝 시즌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닝 시즌 기대하면서 뭘 봐야 되는데 중국이 그냥 휴장해 버립니다. 그러면 중국 휴장 국경절에 관련된 섹터 소비주들 얘네들은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중국의 지표나 이런 것에 우리 시장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우리나라 내부의 기업들의 실적 컨센서스 요거 가지고 종목 장세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것이죠. 전반적으로 9월이 어떤 지표가 있고 내가 9월에 흐름이 어떨 것이고 나는 어떤 것을 조금 유심히 살펴봐야겠느냐 정리가 다 되셨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투자 아이디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를 제가 오늘도 가져왔는데요. 첫 번째, 8월에 직수럴 컨퍼런스가 됐습니다. 많이 여러분들은 들으셨겠지만 또 뭐 저는 나름대로 여러분께 해석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 거기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파월 의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 연임을 앞두고 있었으니까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런 조심스러운 얘기 뭘 했느냐라는 거예요. 경제가 기대만큼 광범위하게 발전한다면 올해 안에도 자산 매입 속도를 줄이기 시작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자산 매입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물가와 고용에 상당한 진전이 나타나야 하는데 물가는 이미 충족되었습니다. 고용은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가는 7월에 코어 PC가 3.6%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됐어요. 근데 이제 고용만 남았는데 지금 7월에 94만, 실업률 5.4%에서 지금 8월 75만과 실업률 5.2%를 지금 보고 있는데 이게 지금 서프라이즈로 나오고 막 또는 뭐 충격으로 나오고 이렇게 되면은 좀 이제 아이디어가 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걸 이제 지켜봐야 되는데 결국 이런 겁니다. 9월 초에 8월에 취업자 수, 고용자 수가 얼마나 더 늘었나? 이걸 나오는 거고 10월 초에 9월께 나오는 거거든요. 요게 이제 계속해서 연준이 바라보면서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래요. 10월에는 FOMC 회의가 없기 때문에 11월 초에 있거든요. 그러면 9월 말에 테이퍼링에 대한 스케줄로 나올 건데 그 스케줄이 나오고 얼마나 강력하고 빠르게 할 거냐 아니면 느리고 천천히 할 거냐는 올해 9월에 발표될 8월 고용보고서도 보겠지만 10월에 나올 9월 고용보고서까지 확인하고 하겠다라는 코멘트나 실제로 그런 행동을 취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테이퍼링은 연내 시작을 하겠다라는 언급은 있었지만 구체적 시점에 언급이 없었고 그리고 지표를 봐야 한다는 여지를 남기면서 잘 피해갔어요. 그때 파월 의장 얘기가요. 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테이퍼링이 기준금리 인상이 직접적 신호가 아니라고 지금 파월 의장이 얘기한 것처럼 결국은 최대 고용까지, 완전 고용까지 가야 할 길이 멀다. 그래야지만 금리 인상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시장에 신화적인 발표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연준이 생각하는 지금 완전 고용은 3.5%입니다. 지금 현재 5.2%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8월에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았습니다. 실제로 조금 전에 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2분기에 경기 팬데믹 쇼티지로 인해서 경기 지표나 기업 실적이 엄청나게 올라온 부분이 다소 정상화로 가면서 둔화되었다가 정상화로 가야 되는데 이 기간이 짧을지 길지 아니면 그 사이에 다른 문제가 생길지에 대해서는 정말 더 가봐야 됩니다. 정말 가봐야 되느냐? 왜 그런 거 가지고 예측을 못 하느냐? 그런 게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시황을 맨날 틀리게 얘기하는 거죠. 장기 시황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시황을 어떻게 알아? 모건 스탠리가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엘리베이터에 남자 직원이 그 안내해주는 직원이 모건 스탠리 보고 선생님 시장이 어떨 것 같습니까? 올라갈 것 같습니까? 내려갈 것 같습니까? 이거 되게 중요한 재밌는 우화잖아요. 올라갈 것 같습니까? 내려갈 것 같습니까? 그랬더니 모건 스탠리께서 아마도 오르락 내리락 할 겁니다. 이 엘리베이터처럼 오르락 내리락 할 겁니다.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모른다는 얘기를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황의 타이밍을 모르고 시황을 모르니 그냥 장기 투자해라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거기에 반대론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그렇게 장기 투자도 전 타이밍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지금의 현재 상황에서 이제 진짜 경기가 다시 좋아지고 회복해서 확장이 되고 그래서 금리 인상을 막 공격적으로 하고 이런 부분들은 연준도 맨날 점도표 만들고 그리고 자기들끼리 회의하고 왜 그렇겠습니까?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지표를 보고 그리고 컨센서스를 가지고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을 인사이트를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판단을 해나가는 거지 답을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역시도 그렇게 해야지 우리 그냥 주식 투자자들이 어떤 결정을 내려놓고 이제 폭락할 거야. 금리 인상하면 폭락할 거야. 금리 인상 쉽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라고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 끊어서 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3분기 보고 일단 월로 끊고 그리고 분기로 끊고 그리고 이번에 3분기 넘어가면서 실적 괜찮게 나오면 그럼 4분기 11월까지는 괜찮겠구나 끊고 그 다음에 또 끊고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전체적인 시황에서는 적절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일단 잭소로 컨퍼런스에 대해서는 제 의견을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 때문에 반도체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저는 반도체 섹터에 대한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섹터의 흐름을 보면 미국이 웨스턴 디지털이 일본 키옥시아를 인수 추진하겠다고 이제 발표가 됐죠. 그러면서 뉴스에 뭐라 그러냐면 삼성전자 위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그러나 TSMC에서 파운드리 서비스 가격 10에서 20% 인상한다고 내년에 발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가만히 있나요? 삼성전자도 같이 인상이 되겠죠. 이런 것들은 삼성전자 호재로 또 반응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인텔, TSMC, 파운드리 서비스 증설을 투자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누가 수혜를 입습니까? 비메모리, 후공정에 있는 기업들 중에서 글로벌 고객사 확보한 기업들은 확실하게 수혜를 입는 거죠. 그럼 확실한 데 투자를 해야겠죠. 얘네들을. 지난 8월 넷째 주에 반등을 주는 구간에 있잖아요. 그때 반도체 섹터의 흐름을 봤더니 우리나라 KLX 반도체가 3.8% 올랐고요. 미국의 반도체 업종이 섹터가 6.7%, 대만의 반도체 섹터가 7.1%, 중국의 반도체 섹터가 2.3% 올랐어요. 그런데 그 주에 삼성전자가 2%뿐이 못 올랐어요. 하이닉스는 1%뿐이 못 올랐어요. 이 얘기는 상대적으로 지수보다도 약하고 그리고 섹터보다도 약겠다라는 것은 뭔가 지금 다른 변화가 발생이 돼야지 된다라는 거고 그런 모멘텀을 기다리고 있는 거고 시장에서는요. 그 와중에 제가 지금 투자 아이디어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원익 IPS는 12% 올랐어요. 원익 머티리얼즈는 14%, 하나마이콘이 20.6%, 미국의 NXP는 10.5%, 마이크로칩은 10%, TSMC 8.5%, UMC는 10.8% 올랐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메모리 반도체를 완성품을 만드는 최선두에 있는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약하고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는 상대적으로 강했고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중에서도 후방에 있는 그리고 파운드리 중에서도 후방에 있는 장비주들이 상당히 좋았다. 장비들 중에서도 후공정에 있는 테스트 장비주들이 상당히 좋았다. 그렇다면 앞으로 계속 증설도 하고 이렇게 할 테니 지금 삼성전자는 당연히 지금 증설 발표를 해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꾸 거기만 쳐다보지 말고 그 바로 뒷단에 있는 얘네들이 증설을 하면 수익을 낼 수 있는 후공정에 있는 장비 부품 회사들 얘네들에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면 수익률이 좋을 것이다. 이런 투자 아이디어를 가질 수 있겠죠. 하반기 핵심 플로우는 그냥 심플하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유동성과 경기 회복의 두 가지에서 유동성 테이퍼링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경기가 자꾸 약간 둔화되고 있는데 이게 정말 슬로우 다운 됐다가 다시 정상화되는 것이 얼마나 빨리 그리고 얼마나 강력하게 할 수 있는지 이게 지금 올 하반기에 지금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올 하반기에 만약에 경기가 빨리 회복하지 못하면 시장은 어떻게 얘기할 거냐면은 지금 테이퍼링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경기가
지금 우리 그 인플레이션이 뭐 일시적이라 그랬는데 일시적이긴 뭐 벌써 7개월 지났잖아요. 그런 것처럼 야, 이거 경기가 둔화되는 게 이게 2분기에 피크 치고 3분기에 약간 둔화됐다가 4분기에 좋아지는 게 아니고 이거 올 말까지 계속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몰고 갈 거예요. 이 부분 때문에 올 하반기에는 경기 지표가 굉장히 중요하다. 오히려 테이퍼링 이거보다 경기 지표의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경기에 민감한 주식은 당분간 조금 약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이에 미국은 빵주를 비롯한 소위 대형 구조적 성장주가 가장 강한데 우리나라에서 직접 투자하고는 우리 입장에서는 어디가 구조적 성장주냐라고 바라봤을 때 저는 언택트와 컨택트가 합쳐지는 제가 지금 벌써 한 3개월 이걸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2000년도에는 IT와 인터넷, 2010년도에는 인터넷 기술의 상업화, 2020년부터 향후 10년은 인터넷 기술의 고도화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슨 통신, AR, VR, XR, AI, 동영상 처리, 음성 처리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바이오 헬스케어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의 한 축은 ESG이고 ESG 중에서도 환경을 안에 들어가 보면 질병, 제약바이오와 태양력과 풍력과 수소와 전기차와 탄소 중립이 여기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보면 그래서 2차 전지가 센 거고 탄소 중립이 센 거고 수소가 센 거고 태양력과 풍력은 이미 한 차례 급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얘네들은 좀 약하고 수소, 전기차, 탄소 중립이 계속 강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향후 5년, 10년간 계속해서 구조적 성장으로 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쪽의 섹터에서 계속해서 더 발전하고 있고 그리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우리는 집중해서 거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앞에 있는 거 그냥 넘어가고요. 메타버스 ETF가 이제 9월에 첫 수월을 보인다고 합니다. 4종이 동시 출격이 한다 이렇게 써 있는데 미래에셋, 삼성, KB, NH에서 나오는데 이게 이 자체 ETF를 사는 것도 저는 권합니다. 뭐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 직접 투자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안에 어떤 종목이 있는지를 항상 봐야 돼요. 제가 쭉 읽어드리면 네이버, 카카오, JYP, YG엔터, 하이브, LG노태, LG디스플레이, N소프트, 위지오 스튜디오, 자이언트 스텝. 괜찮은 종목들 다 들어가 있죠. 그 밑에 삼성에는 YG엔터, 펄어비스, 네이버, 에어웨이즈, 아프리카TV, 카카오, 카카오게임즈, 위메이드, 키다리 스튜디오, N소프트. 갑자기 이거 보니까 여러분 보시면요. 제가 사실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한번 볼게요. 키다리 스튜디오 같은 걸 한번 볼게요. 요번에 키다리 스튜디오도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움직였나 한번 볼게요. 기본적으로 성장주라는 거는 이게 키다리 스튜디오예요. 요번 하락에 얘도 이렇게 빠졌었거든요. 얘도 여기서부터 이게 얼마 빠진 거예요? 이게 꽤 빠졌어요. 얘도 이 가격이 한 얼마예요? 18,000원 근처에서 13,000원, 5,000원이 빠졌어요. 엄청나게 빠졌죠. 근데 이 빠진 거에 지수는 요만큼 올라와 있잖아. 얘는 그게 아니고 이미 그냥 막 뜨고 있어요. 이 위로.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냐. 위메이드는 어떻게 됐나요? 위메이드는 뭐 어마어마하게 떴나요? 근데 얘네들이 왜 이렇게 떴냐라는 거에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런 뉴스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이건 ETF이기 때문에 여기 자금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이 자금을 갖고 얘네들은 뭘 사요? 이 종목들을 사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읽어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KB는 네이버, 카카오, 하이브, SM, 넷마블, 엔소프트, 덱스터, 위지옥 스튜디오. NH는 네이버, 펄어비스, 하이브, 현대모비스, LG노태, LG주플러스, SK텔레콤, 엔소프트, JYP, YG엔터. 대부분 보면은 보통 엔터 쪽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눈에 띄는 것들도 있죠. 뭐 네이버, 카카오 당연히 우리가 알고 엔터도 알고. 근데 기술주에서는 지금 보면 LG노텍 같은 것도 들어있고요. 그렇죠? 모비스 같은 것도 들어있고 이런 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비중이 다르겠지만 여기에 돈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얘네들은 오르는 거고 이 중에서 개별 종목들은 조그만 돈으로 금방 오를 수 있기 때문에 개별 종목들은 반응을 하면서 크게 올라가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저는 그냥 이 종목을 투자할 때 참고를 하시라고 이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게 아니더라도 이러한 ETF에는 관심을 계속 가지셔야 된다. 소위 ESG ETF, 탄소 중립 ETF, 메타버스 ETF.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구조적 성장주가 뭐냐.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ETF들을 거래하시는 것은 굉장히 투자할 때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좀 약간 걱정거리가 생겼죠. 베트남의 코로나 확산이 되면서 삼성전자가 지금 연말 성수기를 하려면 지금 해서 배에다 실어가지고 날르려면 벌써 지금 추락해야 돼야 되는데 지금 호치민시가 이제 봉쇄령으로 해서 공장 가동률이 급감하고 있다라고 이런 뉴스가 나오죠, 요즘에. 이런 뉴스가 나오고 반대로 또 코로나 쇼크로 공장이 멈춘 일본 기업들이 초비상이다. 그래서 MLCC와 같은 몰았다가 지금 멈춰섰다고 하죠.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삼성전기나 이런 데는 상대적으로 기회이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이거 제가 왜 가져왔냐면요. 이 코로나 확산이 되면서 봉쇄령이 생기면 거기에 있는 기업들은 조심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그리고 반대로 그것으로 인해서 수혜를 입는 기업들이 또 생겨요. 이것을 이제 일단은 뉴스 프로를 보면서 그냥 걱정스럽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 판단을 좀 하면서 거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베트남에 사실은 제일 많이 가 있는 게 뭐냐면요. 우리나라에 그 의류 섬유 업체들이 많이 가 있습니다. 거기 많이 가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타 방송에서 상담했을 때 어떤 분이 베트남에 계신 분들이 상담을 했는데 의류업체에 계시는데 9월까지, 그러니까 3개월 동안 공장이 문 닫았다고 그렇게 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실제로 공장이 내가 만약에 의류업체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이 공장이 어디 있는지 확인을 좀 해볼 필요가 있고, 만약에 베트남에 있다. 그럼 혹시 문제가 있었나? 그것 때문에 만약 실적이 좀 감익되는 부분이 있나? 이런 정도까지는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뉴스가 있었죠. 폴더폰 물건을 없어서 못 판다. 그래서 삼성이 중대한 결단을 했다. 어떤 결단을 했냐? 증설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폴더폰이 삼수 끝에 대박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폴더폰 나온 지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근데 잘 안 팔렸어요, 그동안에. 근데 이번에는 엄청나게 팔려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베트남 라인이 지금 확충되고 있다고 하면서 1,700만 대에서 2,500만 대를 생산할 것이다. 미국의 사전 예약이 역대급이고 중국도 100만 대 훌쩍 넘는 사전 예약이 있다. 이런 표현을 좀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폴더폰 관련돼 가지고 사실 대표적으로 지금 많이 올랐을걸요. KH바텍 같은 것도 보면은 종목들이 이 폴더폰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죠. 그러면 폴더폰 관련된 종목 중에서 어떤 것들이 많이 힌지도 많이 거기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얘네 엄청 올랐네요. KH바텍은요. 힌지 쪽도 많이 오르고 그리고 뭐 거기에 이제 강화 유리로 가냐 플라스틱으로 가느냐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움직일 것이고 그리고 디스플레이 쪽이 가장 각광을 좀 받겠죠. 디스플레이가 중요하니까 이 접는 데서 폴더폰에서는 이런 부분들도 올 하반기에 그리고 지금 9월에는 이제 조목 장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세요. 애플 아이폰 13의 이슈가 있죠. 거기에 지금 이런 ETF들은 발생이 되죠. 메타버스 ETF 있죠. 그리고 폴더폰 괜찮다고 하죠. 뭐 이런 부분들을 정황적으로 이렇게 볼 때 이거 반도체 후공정에 있거나 DDR5는 계속 좋겠구나. 그리고 OLED나 힌지 부분도 좀 좋겠구나. 그러면 IT의 전방보다는 후방이 좀 좋겠구나. 이런 아이디어를 좀 이제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겠죠. 이런저런 뉴스를 보면서 너무 복잡하게 주식 투자를 가지고 생각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어떤 뉴스를 보면은 이거는 시장에 이런 영향을 주겠지. 요 정도의 생각들을 가지고는 뉴스를 봐야 되지 않냐. 그게 우리 주식 투자자들이 해야 될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잘 해내는 사람, 소위 센스가 있는 사람, 인사이트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잘하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의견을 좀 들어야겠죠. 그냥 막 완전히 맨날 숫자만 갖고 얘기하고 그리고 이미 나와 있는 숫자 가지고 사후적으로 설명하는 거 이런 거는 우리 주식 투자에 크게 중요하지 않죠.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거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좀 어려울 수도 있겠죠. 어찌 생각해보면. 그렇지만 요즘에 좋은 세상이라서 많은 분들이 해설을 다 해주고 있으니 저도 제가 모르는 부분을 해설을 듣고 하는 것처럼 그러니 우리는 조금 더 좀 손쉽게 주식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 한 주에 리뷰를 좀 하고 다음 주에 어떻게 될까 또 생각도 해보고 그리고 투자 아이디어는 어디 쪽에서 내가 투자를 할까까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응원해 주셔서 조회수도 조금 더 늘고 있고 그리고 댓글도 우리 회사의 댓글에서 그런지 정말 좋은 댓글을 너무 많이 써주시고 계시는데 제가 다른 방송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유튜버도 아니고 이게 조회수가 많이 늘어난다고 제가 돈 버는 것도 아니고 우리 회사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회사에서
돈 주지도 않고 그러면 뭐의 힘을 얻어야 될까요? 응원의 댓글과 조회수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기 때문에 응원해 주신다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또 더 좋은 자료 가지고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